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해유라니온 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여드름이나 흉터 혹은 피부 관련 각종 증상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여드름 관련한 몇 가지 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당신들의 어떤 실제 경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된 노하우? 이런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항상 중요한 건 사람들마다의 증상이나 피부 타입 등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도 잘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잘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 썰들 관련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이 났을 때는 클렌징 폼이나 여타 클렌징 제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물로만 세안을 하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클렌징 제품들은 일단 약산성, 약알칼리성부터 해서 클렌징 폼, 클렌징 크림, 클렌징 오일, 비누, 바 같이 정말 많은 성분과 타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 중에서 나한테 정확히 어떤 제품이나 성분이 잘 맞는지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여드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세안 과정에서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물 그 자체로만 세안하는 것이 피부에도 덜 자극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발생하는 하나의 이 원인으로 클렌징 과정이 이미 작용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도 물 세안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를테면 각질층이 너무 약하고 얇은 상황에서 이 약알칼리성 세안제가 강하게 들어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오히려 강해지고 피부가 붉어질 수 있고요. 클렌징 오일의 경우랑 폼의 경우 혹은 크림의 경우 같은 제형 차이는 이 제형이 다르다 보니까 스며드는 피부의 사이에 끼는 이런 양상이 제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어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화장을 하시거나 선크림을 바르시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씻어낼 목적으로 제형을 여러 가지로 해서 2중 혹은 3중으로 세안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자극이 과도해서 여드름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드름이 발생할 때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물세안만 하시는 경우가 나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꼭 물세안만이 답이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화장을 하셨다거나 선크림을 바르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물세안만으로 깨끗한 세안이 어렵기 때문에 여드름 발생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꼭 세안제를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여드름이 날 때는 최대한 화장을 적게 그리고 짧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화장을 하지 않으면서 피부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럴 때는 물세안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지 분비가 많은 게 확실한 상황에서 다수의 큰 좁쌀 여드름과 화농성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노폐물이 모낭 입구를 막지 않도록 세안제를 사용한 세안이 더욱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길고 외출이 많아서 집에서 쉬시는 시간 자체가 짧으면서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는 피부에 각종 노폐물이 얹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물세안보다는 세안제를 사용하는 세안 방법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원래 꽤 오랜 기간 같은 세안제를 쓰면서도 별 불편감이 없었는데 어느 날 여드름이 문득 발생했다고 하면 그게 사실 세안제 사용으로 인한 여드름 발생일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굳이 세안제를 배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적절한 세안제 사용은 그냥 물세안만을 하는 것보다 여드름 발생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는 세안제를 찾아서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여드름이 났을 때 압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반드시 흉터가 된다. 이 썰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같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드름이 났을 때 바로바로 손을 대는 그러니까 자가 압출을 과하게 하는 경우와 어떠한 처치 없이 그냥 두기만 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흉터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드름이 났을 때는 의료기관이나 전문적인 곳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압출을 받아서 여드름을 빠르게 치료하는 것은 물론 이 흉터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압출이라는 과정이 꽤나 전문적인 방식이 될 수 있거든요. 모낭의 입구와 이 모낭 방향을 잘 파악하고 정확한 커팅을 통해서 갈매기 모양으로 이 여드름이 쑥 나오고 나서는 다시 싹 닫힐 수 있도록 입구를 만들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압을 줘서 손상 없이 깨끗하게 내용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압출 그 한 부위 한 부위마다의 과정입니다. 제대로 들어가면 흉터를 남기지 않을 수 있고요. 아무리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강한 염증 부위라
방법이라도 그 영향을 분명히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드름에 과도하게 손을 대는 상황에서는 그럼 어떤 흉터가 생기느냐? 우리가 흔히 박스 형태의 흉터라고 부를 수 있는 테두리가 날카로운, 그리고 모양이 무언가 균일하지 않은 흉터가 생길 수 있고요. 코 부위를 위시한 얼굴 중앙부, 그러니까 모낭이 더 깊게 형성된 부위에서는 마찬가지로 날카롭지만 좁은 아이스픽 형태의 흉터가 잘 생기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압을 가하는 이 과정에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뻥하고 터지는 경우에 이 피부에 그 찢어지고 터진 모양이 그대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압출을 하다 보면 뭔가 뻥하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염증이 강하게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뭔가 시원하고 배출이 잘 된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는 피부 표면에 날카롭게 흉터 모양을 만들게 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최대한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사실상 이 당장의 염증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보다 이후 흉터가 남아서 받는 스트레스나 그것을 치료하는 수고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드름이 어떤 상황에서 이미 터지거나 해서 농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아주 가볍게 배출을 유도해 주고요. 지혈하듯이 눌러주시는 것이 이걸 다 빼려고 과도하게 압을 줘서 터지는 상황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드름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래서 염증이 오래된 상태가 되면 모낭벽이 염증에 의해서 녹아내리죠. 파괴가 되고 결국에 부피가 꺼진 오목한 형태의 흉터가 남기 쉽습니다. 과도한 자극이 없어서 이 피부가 찢어지거나 터지지는 않기 때문에 날카로운 형태의 흉터가 남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염증이 이 주변부 피부 조직을 손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피 손상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흉터 치료의 차원에서는 테두리가 날카롭지 않으면 그 호전도를 나타내기 더 좋기 때문에라도 결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손을 최대한 대지 않으시게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래된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흉터 역시 부피 손상이 꽤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흉터가 생기지 않게 그 전에 올바른 방식으로 압출이나 다른 처치 등을 통해서 여드름을 흉터 없이 제거하거나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닝의 경우 물론 여드름이나 모낭염 혹은 그로 인한 자국 같은 증상들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 미용상의 목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증상들을 없애기 위해 혹은 안 보이게끔 하기 위해 태닝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등이나 가슴 상단 부위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나거나 하면 착색이 대부분 거뭇한 색으로 많이 동반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피부톤이 어두워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눈에 보이게 될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여드름 개선 목적으로 태닝을 하시는 경우 라면 인공 태닝보다는 자연 태닝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햇빛 자체가 살균 그리고 항염증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평소 햇빛에 노출이 잘 되지 않는 경우였다면 햇빛을 통한 자연 태닝으로 여드름 개선 효과를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태닝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그저 색칠하듯이 색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외선을 사용해서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유발하는, 말 그대로 표면 자극을 유도해야만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모낭에 위치한 여드름 증상의 변화 또한 유발하기 매우 쉽습니다. 특히나 여드름이 현재 발생 중인 경우의 태닝은 각질층 약화 및 모낭 자극을 통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자연 태닝을 진행하시면서 증상의 호전 혹은 악화 양상을 잘 파악해 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국이 심한, 색소 침착이 강한 상황에서 역시 이를 가리기 위해서 태닝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적인 톤이 어두워지면서는 비교적 어두운 침착 부위가 마찬가지로 덜 보여질 수 있겠다는 판단해서 이 시도를 하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 맹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실제로 피부에 이 자국이 있어서 더 짙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햇빛을 쬐거나 하면 그 부위에 짙어지게 더 주입되듯이 자극을 주어서 더 짙어지게 되거든요. 태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톤이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색소 침착 부위 역시도 더 짙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착색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착색이 강하고 기본적인 피부톤이 밝아서 착색 부위와 기존 피부 색소 이 대비가 강하다면 태닝보다는 탈각을 유도해서 착색을 치료하는 과정이 더욱 적합합니다. 몇 년 전에 이 뷰티 인플루언서 한 분이 코에 있는 뾰루지를 짜내다가 안면마비가 나타나서 고생하셨던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종종 코나 코 주변부 여드름이나 모낭염을 압출하면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는 안면마비가 나타났는데 이게 표피 안에 있는 안화 하신경을 자극하는 바람에 코 주변이 마비된 것으로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뾰루지를 짜면서 신경을 눌렀거나 압출하고 나서 발생한 붓기가
이 신경을 압박했거나 아니면 신경 자체에 염증이 생겼거나 하는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코 주변부는 여러모로 압출을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코를 중앙으로 해서 삼각형을 그리면 이 위험한 삼각지대라고 해서 그 부위에서는 압출이나 무언가 상처를 내고 압박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신경 자극뿐만 아니라 그 부위는 내측의 뇌혈관과 직접 이어지는 이 정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압출 시 감염이 발생하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깨끗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압출을 받으시거나 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자가 압출을 하신다거나 할 때는 무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코 부위는 정말 압출을 주의하셔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코 부위 이 피부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 때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 부위 피부는 다른 부위 피부와 다르게 모낭이 깊게 발달되어 있으면서 또 피부 자체는 더 얇고 너무나도 쉽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흉터가 생기기 정말 쉬운 부위이면서 치료는 되려 어렵고 오래 걸리는 부위입니다. 아이스픽 형태 흉터도 정말 잘 생기지만 비후가 잘 일어나서 과증식된 형태의 동글동글한 흉터도 정말 잘 생기거든요. 이 염증을 짜내는 행위는 한순간인데 그로 인해 변형은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코 부위는 사실 저도 상당히 주의해서 압출 여부를 결정하고 여차하면 압출하지 않으면서 치료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코 부위 여드름에는 쉽게 손을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재미있을 것 같은 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피부 관련해서 이런 썰들이 찾아보면 정말 많거든요. 기회 되는 대로 찾아보면서 그에 대한 제 의견도 종종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